쭉 보니까 하여튼 금융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겹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목이 뭐 언제 갈아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금융기관 사람으로서 이 그 태양광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평가가 되고, 그게 근데 다 금리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금융기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브로드하게 설명을 드리고, 금융과 관련돼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코퍼레이트 파이낸스하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배당 형태로 수익을 가져갈 때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여튼 발전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전 시장에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금융기관 사람들은 도대체 돈 빌려줄 때 뭐 보고 빌려주느냐? 사실은 이 태양광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 매출액의 구조가 S&P 플러스 R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S&P가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아까 그 입찰에 참여해서 S&P 플러스 REC 해가지고 한 180원 정도 받으면,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기관에서는 저는 이제 S&P를 추정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막 5, 6억씩 써가지고 막 6개월 동안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나라의 그 발전시장 전력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발전기들이 들어오는지를 다 계산해서 1년이 8,760시간이잖아요. 8,760시간 동안에 시간 단위별 전기요금을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그 전제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뽑아내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되게 놀랐던 게, 굉장히 공기업이 전기요금을 갖다가 굉장히 과대하게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한테 태양광 많이 하라고 그러고 어떤 공기업에서 향후에 그 S&P 전기요금을 막 160원, 170원 막 이렇게 계산해 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공기업에서 이렇게 굉장히 미래의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판단하셨다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자금을 투자할 때 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금융기관 사람들한테 막 이런 걸 물어보면 이게 뭐라고 탁 집어서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다는 그런 하여튼 이 발전 시장에서 돌아가는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이 태양광은 정말 잘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또 이제 생각하는 거를 설명하고, 사실 저 세 번째가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부분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 금융이라는 관점을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계셨던 분이 얘기한 게, 은행한테 돈 빌리려고 그러면은 그게 복잡한 두 가지 형태가 돼요. 그게 이제 기업금융의 형태가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건데, 작은 100kW짜리 이런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세요. 그리고 그냥 막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 위치가 진짜 좋은 데인가?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하죠. 이 태양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이 좋은 땅이냐? 나중에 이게 토목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여기 일사량이 얼마나 좋을 거냐?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듯이 세밀하게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하고, 복잡한 거를 이제 심플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심플한 방법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의 리스크, 그러니까 낮은 수익의 리스크에 이제 노출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사례 분석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사실은 그 금융기관이란 금융기관은 다 다녀봤어요. 제가. 그래서 금융기관의 그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원래 맨 처음에 직장을 보증보험이라는 회사에서 1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에 들어가가지고 20 몇 년 있다가 갑자기 그 대우증권에 파견 나가서 대우증권에서 있다가
거기서 또 갑자기 미래에셋에 합병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업은행으로 못 들어왔어요. 이 공기업들은 너무 인사적체가 심해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미래에셋에 갔죠. 그리고 있다가 한 1년 있었는데, 지금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지금은 자산운용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일을 담당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의 그 시각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훌륭하면 여러분들이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리고 자산이 훌륭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연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발전 시장의 이슈가 하여튼 전기 시장은 하여튼 경쟁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전기 전력 시장은 시간 단위로 경쟁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최근에 얘기에는 녹색 성장 해야 된다고 3020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REC하고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3020 잘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태양광 풍력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인허가 받는 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3020이라는 2030년도에 20%라는 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물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이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수상태양광이나 이제 해상풍력 부분이 있는데, 해상풍력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은 넓은 영역인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이쪽에 인더스트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지금 좀 확장할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이 REC 가중치에 대한 제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를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옛날처럼 FIT 제도,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우리가 전기 생산하면 그냥 옛날에 700원 주듯이 그렇게 줘. 하여튼 수익을 적게 주더라도 리스크 없이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제 소규모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가 들어오는 걸로 하여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태양광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요, 송전망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못 해요. 그래서 저런 것도 신경을 안 쓰시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저는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뒤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으로 이제 많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봐줘야 되는 게 2030년에 20% 될 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되게 재미나는 게 원자력하고 석탄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전기요금이 아까 같이처럼 REC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REC는 3020, 30년에 20%가 안 되면 REC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럼 전기요금은 어떨까요? 맨날 정부에서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 원자력 저거 죽여도 전기요금은 안 올라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 부분도 저는 나중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대체할 게 별로 없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게 LNG 발전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용률이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태양광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4시간 이상 나오기 어렵잖아요. 풍력도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용률이라는 형태로 하게 되면 보통 한 15% 내외, 20% 내외 이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그렇게 급속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발전 같은 경우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여튼 없어지는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LNG 발전이다. LNG 발전은 LNG 발전이 이제 전기요금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이제 미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S&P, 소위 말하는 전기요금, 그거를 결정하게 될 거고, 그 가격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가격을 결정하는 LNG 발전기들은 공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오일 프라이스에 연동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되면요, 전기요금이 올라가요.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지금 이 시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 한 5만 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KPX, 코리아 파워 익스체인지에서
지돈이 나갑니다. 야, 발전 생산해. 그럼 제일 싼 거부터 돌아가거든요. 원자력 발전 돌아가고, 이제 그 석탄 발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느 발전기가, LNG 발전기가 대부분 90%가 넘게 되는데, 걔가 그 5만 메가를 딱 찍는 그 순간에 걔의 그 연료비, 원가가 발전 시장의 그 전기요금을 결정을 해요. 근데 지금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제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큰 사업자들, 태양광을 크게 하시는 분과 적게 하시는 분들의 이제 머리가 헷갈려. 야, 그럼 도대체 아까 얘기했던 입찰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S&P 플러스 REC를 20년 동안에 묶는 게 나한테 더 좋을까? 아니면은 내가 도대체 내가 딱 그런 걸 많이 공부해서 나는 아는데 내가 이렇게 시장에서 내가 팔면서 할까?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투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시기 싫으면 그냥 입찰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게 하여튼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그 3020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태양광과 풍력 부분이, 그리고 이제 수상 태양광과 해상 풍력 부분이 이제 나올 건데, 지금 그 수상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농어촌공사고 수자원공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 정책이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민간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어쨌거나 야, 민간 부분 너희들이 이제 그만하고 공기업이 그냥 막 수행해버려. 이런 거로 가고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수익도 뭐 쉐어하고 뭐 태양광이나 이런 뭐 그 신재생 에너지가 뭐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같이럼 금융기관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머릿속으로 한 6%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내외의 IRR이 나오게 되면 오케이 간다. 그건 뭐를 근거로 하고 있냐면요, 금리에 대한 근거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6%라는 거는 내가 금리를 한 4% 정도의 12년 또는 15년짜리 롱텀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프로텍트 한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ROE,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본 내는 수익률은 8에서 12% 사이를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런 강의를 듣는 거는 의사결정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아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그 S&P 플러스 그 REC 보통 한 180원대에 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막 논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저희가 5억씩 들여가지고 6개월 동안 맨날 해도 맨날 틀려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미래에 그 S&P 전기요금이 어떻게 간다고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추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 수십억을 들여서 맨날 그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미래는 이럴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작은 발전소든 큰 발전소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그 이슈가 되는 그 이 바이오매스 부분이 그 전기요금을 결정하는데 이게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 그 자연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저 바이오매스는요, 그 연료를 다른 데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오면 새로운 석탄 발전이에요. 그러면은 저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업자가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LNG 발전 사업자죠.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석탄하고 그 원자력이 없는 게 내가 다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료가 되는 그 연료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료에 대한 연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RF라는 게 있고, 바이오 SRF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순수 목질계 펠렛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신재생은요, 순수 목질계 펠렛이에요. 영국 같은 데서는 그 두 가지 인증을, 신재생 에너지가 되려면은 두 가지 인증을 요구하는데, 그게 FSC 인증, 그 포리스트 서스테이너빌리티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플랜테이션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과 그런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탄소 칼큘레이터를 갖다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나무를 플랜테이션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연료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바이오매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무를 자를 때부터 배를 타고 벙커시를 하면서 그 CO2 양을 다 계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전소에 들어와가지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CO2를 줄인 양을 전부 다 계산해서 CO2 줄인 양이 많았을 때 그게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로 인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판이죠. 근데 저게 여러분들한테 S&P를 하는데 이제 좀 영향을 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에서는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인데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태양광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할 때 이게 800원대였거든요. 산업은행에 있었을 때 누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메가와트당 80억이었어요. 투자비가.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지금 그때 760원인가 그건 한 800원대 됐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게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수익률이 쉽게 해가지고 4%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어떤 수익률의 7%에 맞춰가지고 전기요금을 결정을 했고 이 전기요금이 매년도 물가상승률을 타고 따라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800원이 쭉 가니까 실질 가격으로 따지면 800원이 아니라 이게 쭉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율만큼. 그러니까 7%가 아니라 4%가 안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20년을 계산해 봤더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희는 못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에너지 시설 자금 대출이 있어가서 거기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한마디도 안 해줘.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하여튼 되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에 옛날에는 800원이었고 지금은 한 180원대 되는 수준에서 옛날이 더 좋았겠죠. 근데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이 사이트를 찾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코스트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지금은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사실은 그 영월에 40메가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엄청 고생했지만. 그리고 예전에 그 김천의 에너빅스 산업은행에 있었을 때 그 최초에 했던 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불가리아에 가가지고 40메가짜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야 이거 뭐 인버터하고 모듈하고 툭 깎는 아저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전체를 보면서 부동산도 집 살 때 전망 다 보시듯이 여기도 그런 전망을 보시면서 정부 정책과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건 좀 지난 자료긴 한데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4%밖에 안 돼요 지금. 뭐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30년까지 20%가 진짜 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거예요. 그리고 보면 조류발전, 조력발전,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정부 정책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 20일 날 그때 REC 멀티플 가중치에 대해서 공청회가 돼 있었는데 그 자료가 미리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게 무산됐잖아요. 지금 태양광은 여러분들은 별로 이제 마음이 편안하지. 태양광은 별로 안 괴롭혀. 두 개만 괴롭히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매스하고 그 쓰레기 쪽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를 가중치를 낮추면 우리가 아무리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면은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매립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쓰레기를 TPP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맨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 더미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정부 정책이 하여튼 벌써 그 멀티플 아까 그 해상풍력 하려고 그러면요. 해상풍력 부분은 이제 5km를 기준으로 가중치가 정해져 있는데 저거는 5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부에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가중치 REC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정부에서 이렇게 죽어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4년째 표류고 왜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주 간단해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성이 없는데 암만 해도 안 되죠. 근데 그 수익성을 만들어주는 지금 기준은 REC 멀티플밖에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운이 좋게 태양광이라서 태양광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원한 대로 다 됐고 ESS도
5예요, 5. ESS도 5란 말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이 태양광 할 때 너무 수익성이 안 나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30메가를 할 걸 갖다가 다 3메가 언더로 다 잘랐어요. 왜냐면 수익이 안 나와. 큰일 났거든. 왜냐면 그 트랜스미션 라인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뭐 변전소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메가씩 이거를 소위 말하는 쪼개기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요, 예전에 그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모 회사가 저쪽에 NH증권이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그 짓을 하다가 나중에 개박살 났습니다. 검찰에다 고발당하고 너희들이 이거 뭐 세금 포탈하려고 이렇게 주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3메가로 잘라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 됩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익성이 없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인정해 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ESS라는 게 5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이즈가 작은 거를 작게 가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크게 가는 게 나은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 좀 더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옛날에 한번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걸 해봤는데 하여튼 정부 정책은 하여튼 결정이 된 것 같아요. 태양광하고 관련해가지고는 뭐 기준이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거에 대해서는 아까 FIT 제도 걱정하지 않고 농민들하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기법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낮은 수익성이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근데 그 낮은 수익성이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블 디짓 10%가 넘어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걸요. 그 100kW짜리 하게 되면 가중치가 1점이고 내가 좀 땅을 좀 싸게 사고 그런 다음에 투자비를 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수익이 15%도 된다는 거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상당한 분들이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맨날 태양광만 시켰더니 얘가 태양광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는 태양광 사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 솔라 커넥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운이 되게 좋았던 거죠. 막 벤처들한테 받고.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 지분 하나 가르쳐 주면서 우리 저기 태양광 해도 줘요. 아까 물어보시던데. 그러면은 조례에 있어가지고 뭐 경사도 25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이 있는지, 여기에 그 전기는 그 일사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솔라 커넥트라는데 여러분들 물어볼 필요 없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두드려 보면 다 나와요. 계략적인 그 사업성 분석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요놈이 보니까 진화를 하더라고. 솔라 커넥트라는 거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회사를 막 여러 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솔라 이코티라는 걸 만들어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EPC를 본인이 하기 위해서 브릿지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P2P 대출도 연결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되게 재미나게 진화를 하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여튼 본질을 알고 그런 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하고 이렇게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PF하고 CF. 아까 그분이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금융기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되게 악랄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여러분들한테 못 가져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조그만한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좀 돈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kW짜리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한 2억 조금 넘게 들겠죠. 근데 내가 돈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하면 걔네들이 뭐 여러 가지 요구하죠. 야, S&P 플러스 REC 묶어가지고 와. 그럼 내가 너 2억 중에 10%인 2천만 원 네 돈 쓰고 90%는 내가 돈 빌려줄게. 싸게. 지금은 그런 소형 프로젝트들은 아마 4%대일 겁니다. 근데 이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를 취득할 때는 하여튼 어쨌거나 무조건 고정금리로 가셔야 되고 변동금리로 갔다가 나중에 수익성도 별로 안 되는데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그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기업금융은요 아주 간단해요. 담보 가져와. 땅, 그 다음에 인버터, 그쵸? 모듈? 그거 담보 잡고 쉽게 여러분들한테 70% 빌려줘요.
그리고 금리도 저것도 한 3%대가 되거나 한 4% 초반대가 되겠죠. 근데 저기는 그 담보망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 아마 70%를 빌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30% 가지고 자기 자본을 대면 되죠. 그래서 머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3년 후에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러면 6천만 원 가지고 하고 초반전에 돈을 벌 수 있으면은 이자 막 계속 내게 해가지고 수익을 안 생기게 만들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 그 캐시가 진짜 연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감가상각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캐시 제너레이션 되는 게 다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동차라는 게 원래 이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이 팔렸냐면 리스 할부 금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그 옛날에 그 비싼 자동차를 그 서민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했던 게 이 할부 금융 리스 이 방식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는데 이제 이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도 벌써 머리 좋은 아저씨들은 농민들하고 거래를 합니다. 저 벌써 그 거래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농민들한테 발전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듈하고 아까 ESS까지 리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할게. 농민 돈이 없지. 내가 해가지고 임대해 주는 거예요. 빌려줘요.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 받은 다음에 10년 후에 옵션 줘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20년 뒷부분의 거를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할부 금융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금융 방식들이 벌써 여러분들이 모르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거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그 회사들은 대기업이 움직이기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쪽에 잘 안 움직이는데, 적게 움직이는데 향후에 가가지고 또 다른 얘기죠. 이게 심필름이라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포토볼테익이 아니라 이제 심필름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쪽 부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막 그 서울시에서 제 마지막에다 해놨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금융 형태로 시민 펀드 만들어가지고 해주고 그러잖아요. P2P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여튼 진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원래 개념만 그냥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영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리미티드 리코스라고, 하여튼 어쨌거나 이 프로젝트가 망할 때 제가 투자한 자기 자본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하게 되면 에코티가 자기 자본이 10%고 90%가 그 은행에서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만 날아가고 90%인 금융기관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니네들 프로젝트가 아니라 너씨 배당을 함부로 못 가져가, 이러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차 대조표 외라는 게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망했을 때 청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에스크로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은행에서 어카운트를 만든 다음에 악랄하게 통제해요. 여러분들한테 돈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담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캐시플로우가, 현금이 4시간 발전해서 나오는 거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담보를 안 잡는 게 아니라 담보는 다 잡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장 악랄하죠. 근데 그러니까 안 망하고 저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은 다른 금융기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너 왜 이렇게 산업은행한테 그렇게 괴롭힘 당하면서 사냐? 내가 리파이낸싱 해줄게. 그래가지고 대부분 리파이낸싱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금융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자꾸 금융기관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프로젝트였을 때, 내가 나의 사업을 나의 재산으로 하는 프로젝트였을 때는 그런 걸 뺏기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막 에너지나 인프라나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진화가 돼 왔고, 뭐 최종적으로 사실은 맨 처음에 우리가 태양광을 잘 안 했던 이유는요, 너무나 컨설팅하고 이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큐멘테이션 하나 만드는데도 막 변호사하고 맨 처음에 무지하게 들어갔겠죠. 근데 뭐 수익이 얼마가 안 됐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게 이제 다 검증이 다 끝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그게 뭐 10메가짜리건 100kW짜리건 전부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예전에는요, 프로젝트 하나 하려면은 막 1년씩 죽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1,000억 원을 냈는데 그냥 거의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아졌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그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제를 하는지,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이게 지금 보면은 용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레비뉴 어카운트라는 게 뭐냐면, 발전이 돼가지고 통장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통장을 만들어요. 다른 통장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저기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왔네? 예,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다음 달에 이제 운영비용으로는 꼭 나가야 될 거잖아요. 운영비용으로 나가는 걸 정해줘요. 야, 그래, 너 여기서, 400만 원 써.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3개월 후에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거 미리 적립해. 그래가지고 또 300만 원을 적립한 다음에, 요게 무서워요. DSRA라고, 저게 이제, 데서비스 리저브 어카운트라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낼 거를 미리 적립하라 그래요. 그럼 막 그냥, 통장에 그냥 돈이 무지하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배당이 떨어지는데도 여기서 무슨 또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괴롭죠.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아까 얘기를 하신, 이분은 금융을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는데 그분은 이제 금방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돈이 많아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수익률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한 1, 2%가 수익률이 떨어져요. 왜냐면 돈은 많은데 배당으로 내가 가져갈 돈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돈을 앞으로 이렇게 땡기면은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큰 사업을 할 때는 큰 거를 할 때는 PF를 해야 되고 그냥 본인들이 이제 하시는 거는 공부를 좀 해서 제 생각에는 혼자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사람들은 사실은 저희들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 리스크 중에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금융은 나중에 누구하고 해야 되는지, 보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사실은 제일 지금 리스크가 있는 게 이게 인허가잖아요. 그리고 EPC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세 개 부분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그 큰 회사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자꾸 큰 것만 얘기하죠. 그래? 한화가 보증한대. 발전 시간을 보증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요구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불가리아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발전 시간 보증을 하는데, 그 퍼포먼스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사량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만큼 전기를 만들어내느냐. 이거 가지고 외국 놈들하고 하여튼, 싸움이 붙었는데, 하여튼 외국 애들은 하여튼 무지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그 타이트한 그런 하여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EPC 부분을 누가 하고 ONM 부분을 누가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20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듈 효율 그거 20년 동안 개런티 됐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하면 되겠죠. 근데 꼭 그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양광 하다 보면 요즘에 미세먼지도 이슈가 많잖아요. 그 미세먼지가 모듈 위에 맨날 끼어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 거였다 그러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세먼지 닦으면 발전 시간이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ONM 부분도 누군가가 적정한 가격을 주고, 내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때 이제 연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발전소만 덜렁 하나 사놓고 그냥 나중에 안 되면 이러면요,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 ONM과 EPC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보험 같은 경우도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 인터럽션 보험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운영기간 중에 하여튼 어쨌거나 벼락이 팍 쳤어요. 벼락이 쳐가지고 공교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벼락 쳤으니까 하여튼 그거 보험금 받아가지고 복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금융기관들이 이제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복구하는 기간 동안에 원래 내가 돈을 벌어야 됐던 거, 주주로서의 배당금과 이자를 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험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게 비즈니스 인터럽트 됐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망가지지 않았으면 나한테 원래 들어오도록 돼 있던 돈들을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공불락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캐피탈 스트럭처인데 제가 이렇게 저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하게 되면 아까 그분은 100%를 다 준다 그랬는데 그 100%를 갖다가 다 준다 그랬는데 그건 원래 안 맞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프로젝트 그 투자비 부분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그 계산하는 그 시설비하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100%를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딴 거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이 자기 자본 부분에 대해서 꼭 작은 돈으로 하는 게 유리한 건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예전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야, 중소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래서 난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자기 자본을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돈을 벌게 해줘야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서 취해줄 수 있는 행위가 하나가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줍니다. 10%예요. 1000억짜리 10%면은 100억이죠. 그죠? 예? 100억에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으려 그러면은 30%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아니, 100억, 1000억짜리에 10%에 거기에 또 30%만 가지고 있어요. 30억만 가지면 주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기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거는 여러분들의 지배구조. 그게 조그만한 회사였건, 큰 회사였건, 그 지배구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사업을 할 때, 그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싸움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이후로는 자기 자본을 너무 작게 가져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래도 한 20%는 20 내지 30을 가져가는 게 좋다 하는 게 하여튼 제 생각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 주는 거는 10대 90입니다. 그냥 뭐 태양광 하면 그냥 10하고 90% 펀딩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인허가를 잘 거쳐가지고 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태양광을 사줄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막 자기네들끼리 공공연히 얘기해요. 얼마? 뭐 22억. 막 이러고 땅값 포함해서 22억. 그 다음에 땅 없었을 때 그 1메가 기준으로 뭐 16억, 17억. 막 이러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가격들이 뭐 이게 아까 엑시트 전략 뭐 이렇게 갈아타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격들이 본질을 하는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자율하고 관계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그 높은 그 이자율을 기대 수익률로 할인을 하게 되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빨리 파시는 게 좋은 거고 이자가 떨어지면 이제 가치가 높아지니까 천천히 팔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괜히 뭐 갈아타고 뭐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융기관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는 저는 딱 한 번이면 족하다고 봐요.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리파이낸싱이라는 이슈는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리스크가 건설하는 중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운영기간을 지나게 되면 리스크는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금융기관은 전체 기간을 보고 내가 설계를 했는데, 그걸 만약에 딱 자를 수가 있다면 앞부분에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리파이낸싱 하는 시점에는 굉장히 좋은 금리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지금 S&P 플러스 REC를 그 민간 발전 사업자나 그 발전 사업자들한테 그 동서발전이나 이런 회사들한테 받을 때는 레이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금리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거를 S&P 플러스 REC를 묶지 않고 갔을 때는 그런 뭐 리파이낸싱도 해서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할 때 그냥 다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뭐든지. 새로운 회사를 만들죠. 무슨 태양광 주식회사. 그러니까 막 똘똘이네 태양광 주식회사. 그래가지고 막 요즘에 자식들한테 다
분양하려고 02 1번, 02 2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제가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봤더니,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되게 좋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땅을 꼭 가지고 있는 육상 태양광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땅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상 태양광은 가중치가 1.2예요. 근데 그게 좋을까요?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그건 뇌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라면 나 이제 수상 안 하고 그 미래의 포텐셜을 보고 땅을 확보해가지고 거기다가 ESS 달고 이렇게 사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그 건설회사들 EPC사들도 이제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그래요. 근데 태양광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옛날만큼. 그래서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 국내에 계신 분들이 중국에 있는 모듈이 더 좋다고 싸고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막 얘기해요. 여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 보면 한화가처럼 이렇게 큰 회사들이 요즘에 그런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모듈을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발전소를 여러분들한테 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캐시플로우를 모아서 나중에 IPO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일드 컴퍼니라고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발전소 팔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금융기관 속성을 아시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EPC를 하는 사업자들이 이제 운영까지 이제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C 구매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게 주민참여, 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것 때문에 머리 되게 아파요. 하여튼 어쨌거나.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공식적인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가? 하여튼 헷갈리기는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가가지고 입찰해서 따기가 어려워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프라이빗 에코티 펀드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합천에 40메가짜리 태양광을 경쟁해가지고 땄어요. 여기다가 40메가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댐에다 하려고 그러니까 저게도 여러 가지 부력체라든가 이제 복잡한 이제 기술적 사양들이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도 원래 민간 베이스로 이제 해가지고 저걸 시리즈로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요즘에 바뀌고 있습니다. 야, 민간 믿지 말고 대부분 네가 다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이제 농어촌공사들이 갑자기 옛날에 발주했던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자기의 자체 사업으로 바꾸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괜히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은 너무 힘들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공모펀드라든가 서울시에서 한 거죠. 서울시에서 이제 공모펀드를 했는데 본인 수익률 한번 볼까요? 3년에 4.18%. 꽤 높죠, 그죠? 예? 하여튼 전략적으로 저걸 만들어 주는데 저건 뒷부분이 3년 이후에 리파이낸싱 부분이 사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울시라는 데에서 하여튼 전기를 사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하여튼 요즘에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P2P 개인들한테 이거 돈을 빌려요. 근데 P2P를 하게 되면 아까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제가 보기에는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우리 금융기관 사람이 보게 되면은 거기에 거기 불안정성이 있어요. 우리도 P2P를 한번 고려를 이런 쪽하고 같이 대부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작은 거를 한번 연결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에 제도나 이런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되게 악랄한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나갈 때 우리의 사인을 가져가지 않으면 절대로 은행에서 돈을 주질 않아요. 그게 다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지금 P2P 같은 데는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도가 떨어지는 P2P 업체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망하는 그 시점에 되게 되면 거기서 그런 지시도 안 받고 돈을 다 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불가리아 가가지고 40메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그냥 별로 잘 몰랐을 때 몇 가지 생각하죠. 고추하고
포도를 생각합니다. 어? 포도가 잘 되는 데하고 와인이 잘 되는 지역하고 고추가 잘 되는 지역은요, 일사량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불가리아 와인이 엄청나거든요. 저기는 1kWh당 전기요금이 430원에 돼가지고 저거 완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 막 저거 뭐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 폴리티컬 리스크 막 그쪽 정부에서 원래 자기네 전기요금은 50원밖에 안 되는데 400원을 줄래니까 막 국민들이 막 국회를 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거치면서 이제 완성이 잘 돼가지고 아마 한 1년에 한 50억, 100억 이제 배당이 떨어지는 하여튼 그런 회사가 됐어요. 하여튼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하여튼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큰 그림에서 보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